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중에서 이제 유지보수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지보수란 무엇일까? 유지보수란 이제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최적의 상태로 오류 없이 품질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데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S 기간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상 AS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장이 발생되면 이제 유료로라도 이제 우리가 AS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0년, 20년, 개발했을 때 그 비용과 유지보수가 되는 것은 기간이 많잖아요. 10년, 20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서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고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단계가 된다. 그래서 유지보수란 이제 사용자에게 인수가 되어서 설치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발생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공학적인 작업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한 용이성, 이해성, 수정 용이성, 이식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유지보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명을 연장시켜 줘야 된다.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져야 되는 거죠. 고쳐짐으로써 그 소프트웨어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한 종류, 어떤 유지보수, 어디를 고치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수리 유지보수, 적응 유지보수, 완전화 보수, 예방 보수 이런 활동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유지보수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많은 비용, 많은 노력이 투입이 된다라는 거. 인수된 후 설치된 뒤부터 발생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용이해야 된다. 네, 이해가 좋아야 된다. 고치기 좋아야 된다. 네, 그다음에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이제 잘 돌아가야 된다. 다른 하드웨어 조건에서도 잘 돌아가야 된다. 그런 개념. 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지보수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보수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뭐 수정한다 그건데요. 고치는 거죠. 오류가 발견돼서 고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테스트 검사할 때는 이런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검사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찾아서 고쳐주는 거죠. 근데 사용자가 쓰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저희가 테스트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었는데요. 하면서 이제 고쳐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적응한다. 적응 보수입니다. 환경의 변화를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물에 이제 반영하는 거죠. 윈도우 7이 있었는데 윈도우 10으로 운영 체제가 바뀌었어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가 지원하지 못한다면 윈도우 10에서 돌아가지 못한다면 어쩌죠? 네, 또 그 소프트웨어 수명은 짧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환경의 변화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화 보수가 있습니다. 완전화 보수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새로운 기능을 이제 추가하는 거죠. 기능 개선,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거죠. 유지보수 활동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냉장고가 있다 그러면 냉장고에 기능 추가 돼가지고 계속 금액이 높아가면서 기능이 추가된 냉장고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냉장고도 있죠. 기능이 계속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 보수가 있습니다. 예방 보수는 뭐냐면 미리 고쳐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능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고 미래의 유지 보수를 이제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예방 보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오류가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발생에 대비하는 거죠. 대비해서 고치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되겠죠.
그래서 유지보수의 유형은 이제 각 특징별로 다 이제 중요합니다. 발견되지 못한 거 고치는 거, 환경의 변화에 고치는 거, 유지보수 기능 개선인데 유지보수 중에서도 가장 큰 업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요. 네, 되겠죠? 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입니다. 유지보수 단계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비용, 예,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약 70%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말이 맞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중 가장 많은 노력과 비용이 이제 투입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유지보수가 잘 되면 좋을 텐데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한 거죠. 네, 그거를 제3자가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잖아요.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그것도 A4 용지 한두 장이 아니라 막 20만 라인, 50만 라인 그 소프트웨어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이제 좀 힘들다라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제 없어요. 이직했어요. 또는 외국에 가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문적인 설명,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다고 하죠. 개발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가 없군요.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이제 자주 일어났던 거예요, 과거에. 그럼 그거를 문서화를 해놨어야 되는데 문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적하기가 힘들죠. 어디 고쳤는지 50만 라인 중에서 어디를 고쳤지 힘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외계인 코드다.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에서 외계인 코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전에 개발되어 가지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 작업이 매우 어려운 프로그램을 말을 하고 일반적으로 15년 전 또는 그 전에 개발된 이제 프로그램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5년 전에 개발됐던 거라도 문서화를 철저하게 해놨더라면 외계인 코드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용어를 하나 더 볼까요? 유지보수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유지보수 활동을 해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를 하면서 발생이 되는 이런 게, 자, 코딩을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바꾸다 보니까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를 이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이름이 이제 문자로 10바이트인데 뭐 15바이트 늘려버렸던 거죠. 그런 자료 구조에 대해 변경을 했더니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자, 문서화 부작용입니다. 자료 코드에 대한 변경이 이제 설계 문서나 사용자가 사용하는 매뉴얼에 안 맞는 거예요. 문서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보죠. 터널에 터널에 무너졌어요. 사람이 갇혔어요. 자,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펜 밑에 있대요. 펜 밑에.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1번, 2번, 3번 펜이 있었는데 펜 번호가 2번이라고 붙어 있던 거예요. 2번, 그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죠? 여러분도 그 영화 보셨죠? 터널에 갇혔는데 이게 펜이 5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죠? 네, 이게 펜이 2번이라고 써져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펜 밑에 있어요 라는 거죠. 이거 완전히 꺼졌으니까 땅 속이죠. 펜이 있어요. 펜 번호에 뭐라고 적혀졌어요? 2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이제 말을 믿고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근데 이 사람 이제 굴뚝 파는 데가 이제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얘가 있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열심히 팠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설계도를 나중에 설계도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설계도는 이렇게 있는데 시술자가. 그래서 엉뚱한 데를 파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고생했겠죠. 땅 파는데 며칠 걸렸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문서화는 되어 있는데 그게 매뉴얼에는 안 맞는 경우에요. 그게 이제 문서화 부작용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새롭게 이제 어느 부분을 들어갈 거냐면 객체 지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입니다. 객체라는 말이 나왔죠. 객체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뭐 다 될 수가 있는 건데 객체다. 그럼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관련된 동작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자동차는 달리죠. 자동차는 주행 중입니다. 정차 중입니다. 뭐 주차 중입니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데이터에 관련된 동작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우리는 객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성과 메소드가 이제 결합된 형태의 객체다. 표현하는 이제 개념이다라는 게 이제 객체 지향이 됩니다. 객체 지향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속성은 우리가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금 생각을 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속성, 뭐 바퀴가 4개예요. 자동차, 네, 그런 개념. 메소드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 되냐면 객체가 실행해야 될 구체적인 연산이에요. 주행합니다, 주차합니다, 정차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메소드다라고 합니다. 동작이다. 메소드 하면 이제 여러분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동작이다, 네, 연산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세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여러 개의 이제 객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각 객체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주고 받음으로써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있는데 이제 발전이 이제 돼가지고 구조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 여기서 더 발전을 해가지고 객체 지향으로 이제 발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가능하도록 이제 변형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객체, 클래스, 메시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볼게요. 객체라는 개념, 자, 클래스라는 개념, 메시지라는 개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객체는 뭐냐면 데이터와 연산을 이제 결합시킨 것이다. 데이터와 연산을 결합시킨 것을 우리는 객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자료 구조, 함수 이런 것들을 가진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자, 메소드 기억합니다. 메소드는 이제 뭐냐면 객체가 갖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산을 이제 정의한 것을 우리는 메소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주행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객체가 되는 거고, 클래스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이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클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바 언어에서 보면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이제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애하고는 우리가 클래스가 틀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동일한 성질로 이제 묶어져 있는 것을 클래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뭐냐면 객체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용되는 이제 수단이다.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자, 명령, 네, 요구사항 이거를 우리는 메시지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있나요? 자, 됐죠? 그래서 이 용어를 여러분이 이제 좀 처음 나온 용어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억을 해줘야지 그 다음 진행이 돼요. 특히나 이제 기억을 할 것은 뭐냐면 이제 메소드라는 개념. 메소드는 이제 여러분이 구체적인 연산 이걸 이제 메소드다라고 합니다. 함수, 연산, 동작 이런 것들을 이제 메소드라고 하는 거.
자, 유사한 객체들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클래스라고 한다라는 거. 자, 객체 메시지는 어떤 객체에게 해주는 명령을 뭐라 그런다? 자, 메시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을 하기 위한 기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캡슐화, 그 다음에 상속, 추상화, 다형성 이런 것들이 객체 지향 기법이 돼요. 네, 객체 지향 기법이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캡슐화라는 이제 기법이 있어요. 객체 지향 기법 중에. 자, 캡슐화라는 기법은 이제 어떤 기법일까라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약을 이제 알약이 있는데 이 알약을 이제 여러분이 처방을 받은 다음에 다른 약국에 가가지고 이게 무슨 약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 약사분이 어떠세요? 아, 이거는요, 뭐 항생제고요, 이거는 뭐 어쩌고요, 다 알려주죠. 근데 이걸 이제 캡슐에다 빻아가지고 캡슐에다가 이렇게 씌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잘 모르죠. 정밀 검사를 들어가야 되죠. 이 안에 어떤 약품이 들어있는지 사람이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캡슐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객체 외부에 숨기는 겁니다. 숨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도 모르는 거죠. 이거를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똑똑 눌러서 뭐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그때 딱 그것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 이게 이제 캡슐화다라는 거고, 이거는 숨기는 거니까 뭐랑 관련이 있어요? 정보 은닉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부 구조, 실체를 분리해서 내부 변경이 됐을 때도 프로그램의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이제 유지보수도 이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캡슐화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캡슐화 하면은 이제 여러분 뭘 기억을 해주면 돼요? 정보 은닉과 관련이 있다는 거. 캡슐화는 뭐 하려고 하나요? 네, 프로그램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우리가 이제 캡슐화를 진행을 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상속의 개념이 있어요. 상속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 사회의 상속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다 그런 게 있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제 부모 클래스가 있어요. 상위 클래스가 있어요. 상위 클래스에서 이제 다 정해 놓은 것들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말을 해요. 물려받아서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어때요? 새로운 기억 장소 만들어줘야죠. 네, 이름 만들어줘야죠. 막 그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걸 기술할 필요가 없이 객체와 클래스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재사용을 할 수가 있음으로써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이제 상속이 된다 그러죠. 자, 이거는 뭐 하려고 하느냐? 일단은 재사용, 소프트웨어를 다시 사용하자 그대로. 네, 소프트웨어 재사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거 물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상위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를 그대로 물려받는 개념, 그게 바로 뭐다? 객체 지향 기법 중에서 이제 상속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상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추상화는 뭐냐면 여러분 뭐를 생각해 주면 되냐면 생략한다. 네, 생략한다. 또 단순화시켜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생략을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에만 중점을 둬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를 그대로 다 표현하면 어때요?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상세 내용을 없애고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주목해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복잡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해준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을 해주는 거, 단순화시켜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추상화다라는 거죠. 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한테 노트북을 그려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딱 해주고 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노트북 인쇄 좀 알아먹잖아요. 물론 그릴 거 많죠. 키보드 개수만 해도 몇 개예요.
그죠? QWER, ASDF 그런 거 다 써야 되잖아요. 세분하게. 그럴 필요 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다? 무엇이다? 추상화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다형성입니다. 다형성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객체지향 기법 그 네 가지는 이제 다 중요합니다. 객체지향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클래스들이 같은 의미의 응답을 하는 이제 특성으로, 자, 같은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신들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응답을 한다. 또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응답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 이제 쓰이는 거, 오픈하세요. 자, 오픈합니다. 오픈, 열어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목적어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창문을 열어요. 네, 여는 거 맞잖아요. 그죠? 필통을 열어요. 자, 여는 거 맞잖아요. 네, 이렇게. 또 뭘 열 수 있죠? 네, 대문을 열어요. 네. 냉장고를 열어요. 이런 식으로 맞죠? 오픈이라는 같은 의미지만, 그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 다형성이다.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는 거, 다형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객체지향 기법이 됩니다. 이런 식을,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객체지향 분석으로 들어올 건데요. 객체지향 분석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에서 이제 필요한 객체들을 이제 추출을 합니다. 객체의 종류가 많잖아요. 성질도 각각 여러 가지죠. 네모나게 생긴 것도 있고,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 세모나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각 그룹별로 추출을 합니다. 세모는 이리 와 해가지고 세모 모여줘. 자, 동그라미 모여줘, 네모 모여줘. 이런 식으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건 이제 그룹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 그룹화라 그랬죠. 그룹화를 시켜주고 같은 성질의 객체가 모여 있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랬죠?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클래스, 이런 클래스, 이런 클래스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객체와 객체 사이에 이제 관계를 설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게 객체지향 분석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자, 이제 객체지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럼바우라는 사람도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분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는 럼바우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럼바우는 객체지향 분석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이제 그래픽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모델링을 했고요. 어떤 식으로 순서대로 잡았냐면 객체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모델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 객체 모델링이다. 살펴봐야죠. 객체 모델링을 이제 살펴보면 객체 간의 관계를 이제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객체 모델링에서는 객체 간의 이제 관계를 모델링을 하고 이걸 뭐라고도 말을 한다. 이제 정보 모델링이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거죠. 객체 속성, 연산 이것들에 대한 식별도 하고 각각에 대한 이제 식별도 하고 관계 설정도 한다라는 거고요. 자, 동적 모델링이다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객체들에 대한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상태도를 이제 이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상태 다이어그램도 우리 교재 이제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능 모델링이다라는 것은 이제 처리 과정을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를 이용하냐? 자료 흐름도를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이용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순서, 이거 분석 절차 순서 중요하고요. 네, 정보 간의 관계, 또 식별에 대한 상태도 이용한다, 자료 흐름도 이용한다. 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능 모델링에서 이제 설계 순서가 있습니다. 기능 모델링의 설계 순서. 자료 흐름도 DFD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자료 흐름을 중심으로 이제 처리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건데, 설계 순서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입출력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흐름도를 작성을 하고, 기능을 상세히 기술을 하고, 제약사항을 이제 결정하고 최소화한다. 이런 순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럼바우 왜 이제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코드와 요르단의 객체 지향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ER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객체의 행위를 이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석을 할 때는 객체와 클래스 사이의 이제 관계를 상속과 집단화 관계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거고요. 모델링 기법, 분석 모형의 개발 지침이 상대적으로 이제 간단해서 배우기 쉽다. 자, 하향식 설계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는 건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치라는 사람, 제콥스라는 사람, 이제 이렇게 이제 자,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객체 지향 분석론에 대해서 이제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럼바우만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냥 써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부치의 객체 지향 분석입니다. 네. 자, 다양한 자동화 도구에 대한 지원을 이제 받아서 미시적, 그 다음에 거시적 개발 프로세스를 모두 사용하는 이제 분석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시스템의 사용자와 그들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책임을 식별하는 거고, 유즈 케이스를 강조합니다. 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도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고객 명세의 평가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설계로 끝난다. 이런 연속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럼바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한 이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이다라는 것은 자, 설계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구현을 하는 거죠. 코딩하는 단계, 구현하는 단계는 이제 다른 말로 프로그래밍 하는 단계다, 이제 코딩하는 단계다라고 보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이제 새로운 개념의 이제 모듈의 단위, 객체라는 단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객체라는 이제 단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현실 세계에 가까운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말을 한다. 현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거죠. 자, 현실 세계에 가깝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쉽다. 그 다음에 조작하기도 쉽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요.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 에이더, 액터, 객체의 개념만 지원을 한 거고요. 클래스 기반입니다.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이제 지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객체 지향 언어를 이제 해주면 되죠. 지금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로서는 이제 스몰터, C++, 오브젝티브 C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 지향 언어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객체라는 개념, 클래스라는 개념, 상속의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지원하는 것이 객체 지향 언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구현을 했어요. 구현한 다음에 여러분 뭐 하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 객체 지향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테스트는요. 자, 볼게요. 자, 클래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객체들을 동일한 성질의 객체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조적인 기법에서 우리가 단위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캡슐화된 클래스, 객체를 검사하는 것을 우리는 클래스 테스트다.
구조적인 기법에서 단위 테스트가 뭐였어요? 모듈 하나하나, 소프트웨어를 나눠준 단위 모듈들을 검사하는 거였죠. 자, 클래스 기법은 나누어진 클래스들을 이제 검사하는 기법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 확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이런 것들도 있어요라는 겁니다. 자, 통합 테스트는 이제 말 그대로 통합했다. 객체들을 몇 개 결합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기법이다. 확인 테스트는 뭐냐면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잘 받아들였느냐, 사용자가 그걸 만족했느냐 여부를 이제 검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시스템 테스트는 뭐냐면 모든 요소들이 이제 적합하게 통합되고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을 이제 모델링하는 언어가 이제 별도로 있는데요. 객체 지향 모델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이제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자, 도형과 기호를 사용하는 이제 9개의 다이어그램 중심의 이제 표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유즈 케이스부터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9개인데 이제 다 읽기가 어려운데 거기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유즈다라는 것은 사용자다라는 뜻이죠. 유저. 그래서 케이스,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즈, 사용자, 케이스, 사례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이제 도식화한 거다라는 건데요. 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용자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방법 무엇일까? 어떤 제품이든지 첫 번째, 전원을 켭니다.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끝났으면 다시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얘가 하는 일이 이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즈 케이스와 이제 액터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유즈 케이스는 이제 어떤 시스템에 대한 기능입니다. 전원 누른다, 버튼 누른다, 전원 누른다 이런 것들 유즈 케이스가 되는 거고, 액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주체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이제 환경 이거를 이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유즈 케이스가. 자, 여러분이 이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거를 유즈 케이스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세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먼저 고객이죠. 액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나요? 주문합니다. 식사합니다. 음식값을 지불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네, 됐죠? 네. 그래서 주문한다, 식사한다, 음식값을 제한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기능을 표현을 해주는 거고, 종업원이라는 액터는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주문을 접수합니다. 주문 내역을 전달합니다. 음식 서비스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요리사라는 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기능을. 요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음식을 요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이 이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이제 구성 요소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유즈 케이스 일단 있었죠. 자, 유즈 케이스 일단 있었죠. 액터 있었죠. 그들 간의 관계, 그죠? 화살표로 표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범위 이렇게 있습니다. 관계는 액터와 유즈 케이스, 그죠? 액터가 있으면 뭐 식사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식사를 마친 다음에 뭔가 할 수 있겠죠. 유즈 케이스와 유즈 케이스 사이의 관계를 이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본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하는 관계, 확장 관계, 포함 관계, 연관 관계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일반화 관계다라는 것은 이제 유사한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추상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모아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액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관계가 되겠고요. 자, 확장 관계다. 확장기는 유즈 케이스와 확장 대상 유즈 케이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 포함 관계는 뭐냐면 하나의 유즈 케이스가 다른 유즈 케이스의 실행을 전제로 할 때 형성되는 관계. 연관 관계는 뭐냐면 유즈 케이스가 있고 액터가 있으면 그들 간에 상호작용이 있음을 표현하는 관계. 자,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여기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간 거고요. 네, 이건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뭐를 기억을 해주면 되냐면 사람 중심의 이런 그림이 나와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무슨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요? 네,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사용자 사례 다이어그램이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른 것들은 또 우리가 또 다음 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